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실이 바뀌어서 오늘은 저기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유책을. 그렇게 하고 혹시 휴대폰 안 갖고 왔다든지 하면은 그 이의제기를 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어제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게 왜 이랬지? 아, 아, 그게 편집이 안 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 자료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여기 말고도 그 전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좀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건국대나 아니면 다른 어쨌든 수의과 대학에서 했을 때는 공중보건 시간이 1년 동안 배워갖고 공중보건을 양이 조금 넉넉하게 해도 돼요. 가르치는 양을 좀 자세하게 가르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양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할 때는 양을 좀 축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축약되지 않은 버전이 올라가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좀 버전을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양이 조금 많고 적건데 어쨌든 제가 새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올리시면 되고. 실수로 눌러버렸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역학까지 하고 이제 3시간 남았어요. 12주까지 벌써 하고 3시간도 안 남았죠. 얼마큼 남았지? 지금이 12주죠. 12, 13, 14주, 15주는 기말고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방학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역학 끝내고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식품위생 파트랑 그 환경위생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중보건이 한 4파트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학, 그다음 역학, 그다음 식품위생학, 그다음에 환경위생학이 그래서 환경위생학은 좀 중요도가 크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조금만 할 거고 이제 식품위생학을 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한 2시간에 걸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랑 식품위생학 둘 다 한 2시간씩 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식품위생학은 일단은 그 식품위생이 이제 왜 중요한 파트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먹는 식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식품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축산식품이에요. 축산식품.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햄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축산식품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먹는 고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건 가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축산식품이고 가령 뭐 커피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그 우유 같은 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식품의 범위 중에서 축산식품이 포함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동물 보건학적으로, 공중 보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식중독 사고도 터지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품 위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식품 보건, 식품 위생, 식품 건강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품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중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식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뭘 이제 상한 걸 먹고 막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그런 위장관 증세를 이제 보이게 되면 보통 식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식중독은 식품 섭취 시 감염이나 독소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는 것. 단순히 이제 상한 음식 안에는 보통 세균 같은 것들이 많죠. 뭐 세균이나 그렇게 뭐 어떤 것들에 오염돼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다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도 세균이 너무 많아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가령 뭐 독버섯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식품 안에 있는 독소로 인해서 발생된 질병이기 때문에 다 식중독의 범주에 포함돼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단순히 뭐 상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범위가 넓죠. 보거를 먹고 하는 것도 식중독, 독버섯을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식중독,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식품 안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좀 대만 채울수 관계가 없었는데 좀 그 이후에는 좀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좀 질이 말 그대로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제는 안전이나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가게에 가고 음식 같은 거나 살라 그러면은 햇슨 마크 같은 거 다 붙어 있죠. 뭐 햇선 마크 아니면 뭐 유기농 아니면 뭐 GAP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막 무항생제 이런 마크 같은 게 다 붙어 있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식품을 살 때 안전이라든지 위생 같은 측면을 많이 이제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사다 먹으면은 내가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 그러면은 별다른 가공 과정이 없잖아요.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다 가공을 거쳐서 나온 거지만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추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가공 없이 그냥 산지에서 온 거를 그냥 굉장히 간단한 처리만 한 후에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같은 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식품 안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farm to table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쫙 보면은 우리의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농장에서 생산된 이후, 팜에서 생산된 이후에 가공을 거치고 이제 트럭으로 운송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되는 뭐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매대까지 딱 와서 우리 테이블로 딱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farm to t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런 뭐 세균이든 뭐 바퀴벌레든 뭐 농약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을 식품 안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햇슨 마크 같은 거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일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원인이 되는 애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제일 많은 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어떤 생물학적인 살아있는 애들이죠. 이런 위해 요소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뭐 농약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약, 항생제 같은 거죠. 그런 게 한 1% 정도 화학적 위해 요소죠. 그 다음 물리학적 위해 요소라고 해서 이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쇳덩이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철수생이 조각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헝겊이 들어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물인데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 위해 요소로 이건 굉장히 드물어요. 다 합치니까 100%가 안 되고 60%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40%는 미정이에요, 미정. 식중독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그래도 어쨌든 찾고 보면은 대부분은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생물학적 살아있는 애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그 다음에 식품 내에서 생산되는 독소, 그 다음에 어떤 화학물질 같은 거,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기생충은 아마 따로 배우지 않을 거예요. 기생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식품 독소 중에 곰팡이 독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곰팡이 독소라고 하면 많이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예요. 그런데 곰팡이 독소로 인한 이 식중독은 일반 식중독이랑 좀 다른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남겨놓고 뭐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밖에다 내놨어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그걸 먹었으면은 식중독에 걸리죠. 그러면 막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이 그런 식중독인데 곰팡이 독소에 의한 중독증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은 그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빵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곰팡이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곰팡이가 있는 줄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곰팡이 독소를 우리가 뭐 빵이라든지 그 쌀을 먹고서 중독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막 하루 이틀 있다 갑자기 막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서 아주 만성적으로 천천히 질병을 일으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곰팡이 독소를 좀 보면은 곰팡이 독소는 말 그대로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곰팡이는 되게 흔하죠. 화장실 같은 데도 곰팡이가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뭐 베란다 같은 데 이제 결로 현상 같은 거 생기면 곰팡이가 또 막 벽을 타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냉장고 같은 데 음식 오래 둔다든지, 밖에다 좀 내놨다든지, 아니면 빵 같은 거 너무 오래 뒀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곰팡이부터 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곰팡이 독소의 특징은 2차 대사산물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곰팡이 내에서 얘네들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독소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문제가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인데 어디에 암을 일으키느냐?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에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독소라고 하면은 그 독소는 보통 간에서 대사가 돼서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는 술도 독이거든요. 술이 어디서 분해가 되죠? 다 간에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술이든 뭐 독소든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은 간에서 분해가 돼서 신장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도 간에서 이제 대사 과정,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종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독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곰팡이 독소를 우리가 영어로 마이코톡신이라고 해요. 마이코톡신, 톡신이 독소죠. 톡신이 독소고, 마이코가 이제 그럼 곰팡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코톡신이라고도 부르고, 자, 보니까 올고티즘이라고 그래갖고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이런 걸 먹은 감염된 보리빵을 섭취하고, 황변미 중독이라고 그래서 오염된 쌀을 소비해서, 그 다음에 오염된 곡류를 소비해서, 그 다음에 수천 마리의 칠면조가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걸 먹고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돼요. 자, 그래서 곰팡이는 말 그대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핍니다. 그죠? 하얀 곰팡이도 있고, 푸른 곰팡이도 있고, 갈색 곰팡이도 있고, 까만 곰팡이도 있고, 곰팡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피면은, 음식에 곰팡이 피면 어떡하죠? 그냥 버리죠. 그쵸? 근데 가끔씩 저희 엄마도 그랬는데, 그 곰팡이가 이제 피게 되면은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막 빵 같은 거 곰팡이 핀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만 떼고 빵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빵가루를 만들어서 돈가스를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곰팡이가 식품에 딱 부착을 해요. 그러면 곰팡이가 막 증식을 하죠. 자, 곰팡이 독소가 아까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곰팡이에서 이런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생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곰팡이는 여기 붙어 있고 독소는 이미 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음식 끓여 먹으면 괜찮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끓이든지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곰팡이는 전부 죽어요. 그래서 독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곰팡이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곰팡이 독소는 대부분 내열성이에요. 내열성. 그리고 곰팡이가 제거된 후에도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끓이든 삶든 뭘 해도 독소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섭취를 하고 질병에 걸리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식중독은 우리가 급성이에요. 급성.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고 보통은 짧으면 3시간, 4시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은 소식이 와요. 배가 꾸룩꾸룩 하면서 설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니글니글 하면서 이제 구토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은 대부분 급성이에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바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는 만성이에요. 만성.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으로 이제 질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일으켜요.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일으키는데, 이제 뒤에서 볼게요.
자,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곰팡이는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모든 곰팡이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괜찮고 몇몇 곰팡이들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몇몇 애들이 문제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그 다음에 푸사리움,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이 세 가지가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삼총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자, 주로 어디서 생기느냐?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데는 이런 사료라든지 곡류 같은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말린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관을 해놨을 때 습기가 많다든지 하면 곰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런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자라게 되면은 얘네들이 곰팡이 독소를 이제 생성을 해갖고 이제 그걸 이제 섭취한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죠. 자, 발생 요인은 기후, 보건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른 음식들이 있죠. 마른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곰팡이나 세균 감염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잘 말려놓으면은. 근데 거기 습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곰팡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라든지 장마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보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통풍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곰팡이가 슬슬 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소가 간이라든지 신장 그리고 신경 쪽에도 질병을 일으켜요. 신경이라고 하면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그런 쪽에 질병을 일으키죠. 자, 이거는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 이 독소에 의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곰팡이를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독소를 먹든 안 먹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독소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독소는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 전염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끓여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 돈가스를 튀겨 먹는다 그랬죠. 곰팡이 있는 부분을 떼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곰팡이 있는 윗부분을 딱 떼고 나머지 부분은 잘 끓여 먹어야겠다 해도 곰팡이 독소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곰팡이 독소는 열에 굉장히 강해요. 내열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끓여도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독소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성장을 어디서 하냐? 곰팡이는 당연히 고온, 다습하고 호기성이라는 건 산소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산소가 잘 통하는 곳에서 곰팡이가 잘 자라게 되고, 원인 식품은 일반적으로 곡류가 많아요. 곡류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옥수수, 밀, 보리, 호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사료에서 많이 생겨요. 사료.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료도 그 초식동물이 먹는 사료가 곡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보관에 굉장히 신경 쓰죠. 먹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동물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항구 같은데 그냥 막 산처럼 쌓아두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뭐 비가 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료에서 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열처리법을 곰팡이 독소 제어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팡이가 생긴 이후에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끓이고 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 중독증을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오염 방지. 애초에 열처리,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애초에 열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네들은 가열을 해도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위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잘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부착되기 전에 포장만 살살살살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열 처리만 잘 해주게 되면은 이런 곰팡이들이 처음부터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곰팡이들이 붙지 않으니까 독소 생성도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 독소 생성이 된 후에는 끓이든 말든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 생성을 하기 전에 끓이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진공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AW라는 거는 워터 액티비티라고 그래갖고 그 수분 활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분 양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요거는 뒤에 나와요. 어쨌든 조금 이제 좀 수분의 양이랑 좀 관련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습기를 좀 빼준다는 거죠. 음식 같은데 어쨌든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물기가 있고 젖어 있으면은 거기서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 냉동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방부제를 넣어서 곰팡이가 증식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 마이코톡신 아까 말씀드린 이 곰팡이 독소는 주로 어디에 일으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나 신장에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만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성. 그래서 주로 암 같은 것들을 일으켜요. 암은 굉장히 만성이죠. 암이라는 건 순식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발암 물질이고 얘네들이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암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신장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네프로시스 신장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독도 일으켜요. 신경독이나 호르몬 쪽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의 종류를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예요. 세 개.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리움, 푸사리움. 이 세 가지가 그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이제 주요 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퍼질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보시면은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을 만들어내고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는 오클라톡신, 뭐 파퓰린, 시트리닌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고 푸사리움은 뭐 푸모니신, 젤라르돈 뭐 이런 애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랑 오클라톡신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스퍼질러스가 제일 많이 만들어낸 거죠. 자,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얘네들은 곰팡이의 이름이고 얘네들은 곰팡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독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 이름이 아스퍼질러스인 거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독소의 이름이 아플라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 곰팡이 이름, 독소 이름이 되는 거고 보시면은 뭐 오클라톡신 같은 경우는 얘가 만들 수도 있고 얘가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겹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에 이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이 가장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여러분들 아직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애라고 보시면 되고 보니까 아스퍼질러스가 만들어내죠, 그죠? 자, 세균 우리가 배울 때 어땠죠? 성이랑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곰팡이도 지금 보면은 성이랑 이름이 있어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아스퍼질러스 파라스티쿠스, 아스퍼질러스 노미우스 이런 식으로 성이랑 이름이 있습니다. 곰팡이도.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아스퍼질러스,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종이 나와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아스퍼질러스에서 이제 독소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자 보니까 아플라톡신, 아스퍼질러스가 만들어낸 아플라톡신이 지금 종류가 많아요. 아플라톡신 뒤에 나와요. B1, B2, G1, G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고 밑에 보니까 M1도 있어요. M1. 자, M1도 있고. 자,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 있는 뭐 B1, B2, G1, G2 같은 경우는 쌀, 보리, 옥수수, 땅콩, 수수, 면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류라든지 좀 탄수화물이 많은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M1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대사된 물질이 얘네를 먹고 우유 그 소가 이제 만들어내는 우유 안에 들어있는 게 M1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M1은 우유에 많이 있습니다. 소가 만들어내는 우유에 많이 있고 자 어쨌든 B1을 먹든 G1을 먹든 M1을 먹든 이 아플라톡신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주로 간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장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어쨌든 간이라든지 신장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주로 간 쪽에 영향을 주게 돼서 간암이 생긴다든지 간장애, 자 면역 독성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 간이라는 장기는 한 70에서 80%가 손상될 때까지는 그 제 역할을 잘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이 이제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아플라톡신 이제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천천히 질병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경변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병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간이 자기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클라톡신이에요. 오클라톡신. 자, 오클라톡신은 마찬가지로 아스퍼질러스 그 다음에 페니실륨에 생성된다 그랬죠. 자, 얘네들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그냥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 알아둬야 되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얘 정도를 알아도 되겠다. 아스퍼질러스에서 오클라톡신 생성되는 건 A니까 외우기는 쉽죠.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클라톡신 같은 경우는 아스퍼질러스에서도 나오고 페니실륨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륨 보면은 종은 조금씩 다르죠. 얘는 뭐 플라버스, 뭐 파라스티쿠스 뭐 이런데 얘는 오클라토스, 뭐 카보나리우스, 아이고 이런 거 멜루코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뒤에 있는 성은 똑같이 아스퍼질러스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고 페니실륨도 만들어요. 자, 비슷해요. 그래서 곡류면 말 그대로 쌀, 보리 이런 거죠. 두류, 뭐 콩 이런 거죠. 그다음 뭐 향신료, 코코아, 커피, 맥주, 와인, 건조과일, 조류 다양하게 생기고 독성은 신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암, 신장장애, 면역 독성, 뭐 폐기 형성. 그 중에서 이제 신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퓰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파퓰린이라는 애는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페니실륨이 만들어내는데 얘는 뭐만 알면 되냐면 얘는 항상 사과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사과 부분. 그래서 사과 주스 같은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사과 주스나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 파퓰린 기준이 있어요. 파퓰린이 뭐 몇 ppb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파퓰린은 그런 기준 같은 게 그 과일 중에서 특히 이제 사과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푸모니신이라고 또 있어요. 그 곰팡이 독소가 사실 우리 같이 공중보건 쪽에서도 중요한데 독성학이라든지 전염병학에서도 조금 배워요. 왜냐면은 얘네들한테 사료를 줄 때 어떤 독성을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서 돼지에서 질병을 이제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포모니신이 옥수수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얘는 이제 위에서 봤듯이 푸사리움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이제 포모니신. 그 다음에 이제 젤라레논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요. 얘는 호르몬이랑 푸사리움에서 만들어내죠. 젤라레논 호르몬이랑 굉장히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에스트로겐처럼 그 몸에 이제 딱 들어와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는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들어온 게 아닌데 에스트로겐이 들어온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돼지에서 발정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유명해요. 수의 쪽에서는. 그래서 약간 호르몬 쪽에. 여태까지 이제 말한 거는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에 문제를 준다 그랬잖아요. 젤라레논은 특이하게 호르몬 쪽에 영향을 줘서 이제 돼지 발정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일으키기도 한다. 그 다음에 트리코세신시네스 이름도 헷갈리네.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다 푸사리움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이제 양이 좀 있었는데 잘라버렸어요. 슬라이드 보면서 소화기 장애, 면역 독성, 뭐 ATH 같은 걸 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는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 그 다음에 파퓰린, 포모니신은 잘 몰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젤라레논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서 쭉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은 가장 유명해요. 곰팡이 독소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자, 1960년 봄에서 여름 사이 영국에서 땅콩 사료를 먹은 칠면조가 10만 마리 이상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작으로 아플라톡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하고 점 찍었죠. 이게 아스퍼질러스, 뭐 플라버스, 아스퍼질러스, 파라스티쿠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종류라 그랬죠. B1, G1, B1, B2, G1, G2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하나 더 있었죠. M1. 그죠? 자, 그래서 뭐 UV 상 이렇게 보이고. 자, 아까 말씀드린 M1 같은 경우에는 이게 AFB1이라는 게 아플라톡신 B1이에요. B1 독소를 사료로 섭취했을 경우, 그러니까 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료로 아플라톡신에 이미 오염된 애들 갖다 섭취를 하면은 아플라톡신이 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우유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환된 게 M1이에요. M1. 그래서 동력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네 종류가 있다. M1이 있으니까 M2도 있겠죠. 그래서 아플라톡신이 보통 한 6배 정도가 보통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그다음 M1, M2까지 이제 동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B1이 가장 세대요. B1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이 M1이 세고, 그 다음이 G1, B2, M2, G2가 세다고 합니다. 자, 280에서 300도로 가열해야만 분해. 아까 내열성이 있다 그랬죠. 그 곰팡이 독소는 얘네들을 엄청나게 높은 그 온도로 끓이게 되면은 분해는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도로 막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그래서 100도 정도에서 끓는 경우는 그 열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가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는 곰팡이 독소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처리로는 제거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바람을 일으키고 간암 같은 거 이제 일으킨다고 말씀드렸고, 자, 성장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열대, 아열대 이런 식으로 조금 습기가 있고 온도가 좀 올라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곰팡이들이 잘 자라고 독소를 많이 생성하는 거죠. 자, 온도도만 이 정도 따끈따끈한 온도죠. 이건 냉장 온도가 아니죠. 습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은 이제 열대나 아열대에서 이제 하게 되고, 자, 아플라톡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칠면조가 막 1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 곰팡이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 있어요. 식품 내에서는 10ppb, 사료 내에서는 20ppb, 사료 원료에서는 50ppb. 자, 그래서 식품에서는 지금 되게 엄격하죠. 사료라든지 사료 원료는 동물이 이제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료 원료를 통해서 이제 사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사료는 조금 더 관대해요. 왜? 사람은 이제 먹고 죽으면 큰일 나지만 동물이야 사실 뭐 먹고 죽어도 가축이니까 소나 돼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사료로 갈수록 규제가 좀 느슨한 편이다. 자, 그리고 아까 우유에 있다 그랬죠. M1은 그래서 제조 가공 직전에 원유 및